자, 이어서 2월의 부동산 핫이슈 두 번째 내용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 의무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부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인해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의 일환인데요.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새 아파트 임대 물량이 2년에서 5년간 잠기는 부작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것이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를 막자는 명목의 주택법 시행령. 과연 불안한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월간 부동산 2월의 장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탑2 전월세 금지법 전격 시행. 청약 시장 양날의 검 될까가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2월 19일부터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자,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아파트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의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 적용되는 이번 개정안,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주요 내용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 역시나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이제는 완전히 정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전월세 금지법으로 이제 불려지게 됐는데 뭐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80% 그러니까 이제는 분양 가격의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80% 미만이다? 그럼 5년 의무 거주 기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80에서 1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거주고요. 민간 택지도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게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다. 아니면 3년 의무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80에서 100% 미만인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실거주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도 이런 제도는 있었지만은 연속 거주 강제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생겼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무조건 이 기간 동안은 실거주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의무 거주 기간 동안에 내가 옮겨갔다, 내가 이사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볼 수가 있겠고요. LH가 이제는 분양 가격 플러스 이자 쳐서 다시 돌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권을 상실한다는 부분이 굉장한 이슈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뭐 해외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질병 치료를 위해서 해외에 나갔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NH에서 이제는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 문제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락장일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기본으로 하고 만든 법이거든요. 분명히 분양가가 시세보다 당연히 낮았고 나중에 이제 오를 거야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조건하에서 이제는 이 법이 나왔는데 만약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실소유를 한 다음에 나서 이제는 시세 가격이 오히려 분양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LH에서 만약에 이거를 되사주겠느냐? 만약에 내가 의무 거주를 지키지 못하고 나갔을 경우 지금 현재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LH 입장에서는 아직 생각할 만 없다. 아직 구입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입주자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이사를 가야 되겠는데 그 LH에서 사주겠다 했으니까 나는 그냥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근데 만약에 하락장인 거죠. 그러면 오히려 LH에서 그러면 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줄 거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애매모호한 법이다. 그래서 하락장에 대한 예상을 전혀 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뭐 정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설마 떨어지겠어? 네, 설마 떨어지겠어? 비싼데? 근데 모르죠. 가격이야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좀 디테일함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락장에서의 어떤 대응 방안 아직 없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행령이 나오자마자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자, 교수님, 일각에서는 수도권 전세난을 부추긴다.
또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현금 부자의 전유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이 매긴 조금 억울한 저는 그 명칭이라고 봐요. 이 말은 저는 안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그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면요. 반드시 몇 년 살아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살아라니까 결국은 그 제도가 없었으면 이게 전세 매물로 나왔을 건데 본인이 반드시 사니까 전세 매물이 안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전월세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으로 이게 붙었는 건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예. 그 사람이 어디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다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로 들어가는 물건은 전세로 안 나오지만 전에 살던 물건은 전세로 나오든지 뭐 시장에 나올 것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조금 매우 악의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고 네, 네. 국민들이 이게 저보고 오해를 할 것 같아서 저는 이것을 실거주 강화법이라고 이렇게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적절한 그 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게 좀 그렇고요. 네, 네. 그다음에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그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금 아까 반드시 의무 그렇죠. 거주 그 규제를 뒀건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출 규제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그게 뭐 헌거든 새거든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 있는 사람밖에 못 산다. 그런 아우성 때문에 이제 현금 부자의 전유물이라고 나왔는데 뭐 충분히 그 명칭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정부 당국에서는 투기를 금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를 했던 것이고 규제를 강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런 명칭이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실수요자고 그다음에 그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좋아하는 말로 핀셋 규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백신 놓듯이 네네. 돈이 필요한 분한테는 여러 가지로 저는 그 대출을 열어주는 게 더 마땅하고 그다음에 돈이 많더라도 그 투기성이라고 생각이 되면 집을 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실수의 원칙을 좀 더 강화하는 대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저는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자꾸 언론에서 이야기하니까 법이 실제로 그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명칭이 있는 건 줄 그렇게 그렇죠. 사람들이 착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실거주 강화법이라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실거주만 하면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다. 이런 좀 분위기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전월세 금지법보다는 네. 실거주 강화법이라 명칭을 좀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낫다.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에 보탬이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행령이 발표된 와중에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자, 3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분양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 자, 또 마침 3월에 역대급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 작년 3월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분양 시장이었는데요. 자, 올해는 다르다고 합니다. 자, 평론가님, 네. 3월 분양 시장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통계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제 명절 연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낸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건설사들이 약간 연휴 끝난 다음에 이제는 내놓으려고 하는 물량들이 좀 있었고요. 사실 3월에 분양 예정된 총 아파트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 6만 한 2천여 가구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4월이 한 2만 9천여 가구, 그다음에 5월이 한 1만 8천 가구가 됐는데 이게 총 합쳐 보면은 봄철에 나오는 3월에서 5월까지의 전국적으로 보면 11만 가구가 역대 최고입니다. 정말로 한 11만 가구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3월로 비교해 보면은 그 3월에서 5월 물량이 3월이 한 57%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월에 대거 많이 풀린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 많냐? 이 수치가 비교를 해야 좀 이제 시청자들이 아니면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해 설 연휴에 같은 시기 물량을 보면은 이 당시 한 2만여 가구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3.6배 정도가 이제 늘어난 물량이다.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굉장한 많은 물량이 이번에 3월에 많이 풀린다 볼 수 있겠고, 여기서 본다면은 이제 알짜배기 단지들이 굉장히 그 실소자 중심으로 좀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까 전월세 상한제에서 용어를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자산 가격에 대한 기대치가 항상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소득 갖고는 이제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많은 분들이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이제 투자 자산을 가지고 나의 자산을 이제 늘려고 하는 욕심들은 다 있거든요.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겠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산가가 아니신 분들이 이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청약을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선임대하고 후입주하는 시스템이 우리 시장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는 이 제도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의무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입주, 후입주, 이게 선임대, 후입주가 안 돼요, 이 구조가.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건 맞습니다. 이게 맞긴 맞는데 그동안 해왔던 많은 그 투자자들을 아니면 많은 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나도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방법론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 하나의 방법론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실 그런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여기에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아파트 실소자 중심에는 굉장히 좋은 제도긴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과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실소자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측면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리죠. 평론가님 말씀을 좀 잘해주셨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수님한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관련 기사를 보더니 인상 깊은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자, 전월세 금지법,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강화법이 돈 없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걷어찬다라는 내용을 좀 보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자, 교수님, 이러한 규제 속 청약 시장, 과연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 그 변창흠 그 장관께서 이사 조치 또 뭐 그 전에 모든 역대 정부들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다 지금 역점을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무주택자들이 쉽게 주택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위 공공주택 제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공주택 제도 자체를 제가 들여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근본적인 문제, 즉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쉽게 실수요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을 모든 정부가 해왔다. 모든 정부가 해왔고 이 정부도 더욱 열심히 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그 부분의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좀 더 과감하게 이런 그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부터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4년 동안 25번의 대책을 들여다보면요.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아니고요. 강남에 돈 많이 벌었어? 너가 하여튼 좀 당해봐. 해가지고 주민세 때리고 종부세 때리고 또 삐져나가니까 또 삐지는 걸 때리고 돈 쪼이고 했지만 못 잡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늦었다고 생각해요. 무주택자의 주택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네네. 이 정부가 그걸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난 4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지난 4년 동안에 이 뭐 경실련에 제가 자료를 뭐 들먹이지 않더라도 네. 정부가 자랑하는 공공 그 민간 주택 공급에 실제로 공공 그 주택이라고 할 만한 것은 20%가 안 되더라. 그런 어떤 비판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생각을 하시고 강남 자꾸 때려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무주택자들에게 정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여야가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저는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여태껏 그게 굉장히 미흡했다.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오더라도 무주택자에 대한 장기 공급주택 계획 한 10년 정도 잡고 공급은 전 해야 되는데 대출 규제 쪼우고 집값 올라가는 걸 막고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지난 4년 동안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얼핏 지금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속담으로 가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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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는데 네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을 잡는다. 그렇게 잡으면 부동산 값이 내려가면 무주택자가 쉽게 주택을
구할 수 수 있겠지.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되면서 무주택자가 훨씬 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만 우리 여쭤보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들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에는 정책이 있어요. 보통 뭐 5억 미만, 6억 미만 있을 때 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네네. 디딤돌 대출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 대출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격이 없는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네네. 아파트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 규제, 네. 무주택자들에게는 이것만큼은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있을까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집을 샀을 때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들이 있죠. 금방 말씀하셨던 보금자리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초 있잖아요. 생애 최초 자금도 있고 디지털 대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정책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적격 대출도 있고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정부에서 대출하는 담보로 자꾸 이렇게 주는 자금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한도가 걸려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6억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서울 시내에 이제 6억 되는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예, 봐야죠. 그다음에 특히 1수요자 같은 경우에도 좀 피해를 받고 있는데 갈아타기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자체도 이제는 같은 평수에서 좀 더 높이고 싶은데 6억이 다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서민 자금인 왜냐하면 서민 자금 같은 경우에는 LTV 같은 경우에 40%가 아니라 60% 70%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보금자리론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적격 대출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한계 커트라인이 걸려 있다 보니까 사실 뭐 실소자 중심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서울은 안 된다는 결론이 도달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서울 살고 싶고 그렇게 되면 역시나 서울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실소자 중심으로 굉장히 좀 답답한 경우가 계속적으로 정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대출 부분은 역시나 어느 정도는 풀어줘야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무주택자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이 합리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